안녕하십니까. 인하대병원 심장내과 박상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강의 주제는 클로피도그렐과 아스피린이 어떻게 이런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이전에 전통적으로 이제 아스피린이 굉장히 오랫동안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사용에 따른 부작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위장관 출혈이라든지 이런 출혈성 위험들이 좀 높아지는 그런 위험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개발된 클로피도그렐이 이런 아스피린 대비해서 출혈의 위험성은 줄어들으면서 이스케미 이벤트를 예방하는 효과가 조금 더 우월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서 최근에는 많은 이런 동맥경화성 혈관질환 환자들에서 아스피린 대신 클로피도그렐을 처방하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아스피린이 기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아스피린을 이용했던 이 기존 연구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런 위장관 출혈이 증가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혈소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혈소판제제라고 하죠. 그래서 혈소판이라는 거는 아마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텐데, 우리가 출혈이 되게 되면 정상적으로 출혈을 먹게 응고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는 혈액 안에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혈소판 내에 이런 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혈소판의 작용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게 항혈소판 제제가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는 피를 멎게 하는 기능을 하지만 이상적으로 이런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경우에 몸 안에서 혈전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혈전들이 머리로 날아가게 되면은 뇌경색이 생기는 거고, 심장 혈관을 막게 되면은 심근경색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과정이 아닌 이상 과정에 의해서 생기는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혈소판제를 전통적으로 사용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항혈소판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이 되겠습니다. 아스피린은 이런 기전을 통해서 스롬복세인 A2라는 거를 억제하고 프로스타사이클린을 의 펑션은 영향을 끼치지 않음으로써 플레티릭 액티베이션을 좀 억제하는 그런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액 내에서 이런 스롬보스가 생기는 거, 혈전이 생기는 걸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혈전이 생기는 걸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뇌경색이라든지 심근경색의 예방 목적으로 전통적으로 사용을 해왔고, 이런 협심증 환자들에서 기존에 이제 질환이 있었던 환자들에서 다시 질환이 생기는 걸 예방하는 2차 예방 목적, 이전에 질환이 없던 환자들에서 리스크가 높은 환자들, 고위험군, 당뇨라든지 혈압이 있다라든지 고령 환자들에서 이런 혈관 질환이 생길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우리가 질환을 예방할 목적으로 이런 항혈소판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는 1차 예방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예방 목적, 2차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전통적으로 사용을 해왔고,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또 아스피린 이외에 항혈소판제를 복합해서 사용해서 두 가지를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항응고제랑 같이 처방을 해서 이런 이 항혈성 혈관 질환을 예방한 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여러 연구들을 같이 뭉뚱그려서 분석을 해봤더니 아스피린 자체가 1차 예방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고위험군 환자에서 아스피린을 예방적으로 처방했을 때 이런 동맥경화성 혈관 질환들을 예방하는 효과들이 별로 없더라, 미미하다라는 결과들이 계속 발표가 되면서 1차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것은 최근 가이드라인에서는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근거가 됐던 몇 가지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얼라이브 스터디에서 보면 이런 중증도의 CV 디지즈 리스크, 중증도의 이런 심혈관계 위험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서 1차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투여하고 대조군하고 한 6년 정도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이스케믹 이벤트, 허혈성 혈관 질환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2018년도 란셋이라는 굉장히 좋은 논문에 실렸던 저널이고요. 스트로크 역시 마찬가지로 그 뇌경색을 줄이는 트렌드도 6년 동안 봤지만 아스피린을 투여하는 경우 이런 대조군 대비해서 뇌경색 발생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면서 1차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 사용하는 것이 좀 제한적인 효과를 보이겠다라는 것을 가장 최근에 보여줬던 연구 결과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프리 스터디에서는 그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 1차 예방 목적의 아스피린 사용이 과연 이런 허혈성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지를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스피린이 유의하게 허혈성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그 출혈성 사건의 발생률을 보면은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경우 많게는 한 40% 정도 출혈성 위험률이 증가되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허혈성 혈관 질환은 예방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출혈을 좀 더 조장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었던 스터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이패드 트라이얼이라 그래서 일본에서 진행됐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2,000명 환자들에서 아스피린을 투여한 군, 그렇지 않은 군에서 한 10년 이상 팔로우업을 해본 결과 카디오베스큘라 이벤트, 이런 동맥경화성 혈관 질환의 그 발병률을 봤을 때 양군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에서도 아스피린 자체가 1차 예방 목적으로 큰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특히 저희 같은 아시안 인종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라는 또 결과를 보여주었던 연구였고요. 에이센드 트라이얼이라는 거는 2018년도 NEJM이라는 가장 좋은 논문에 실렸던 연구입니다. 이거는 당뇨 환자들에서 이런 심혈관계 질환이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7,000명 정도, 7,000명은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나머지 7,000명은 위약을 복용을 한 다음에 한 9년 정도 팔로우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스피린을 사용한 군이 이런 베스큘라 이벤트를 한 12% 정도 낮추는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저용량 아스피린이 당뇨는 있지만 심혈관계 질환이 없는 환자들에서 롱텀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베스큘라 이벤트를 좀 줄일 수 있는 경향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2018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자세히 보면 이런 12% 정도 베스큘라 이벤트를 예방하는 유의한 결과가 있긴 했지만 오히려 이런 메이저 블리딩, 출혈의 이 위험은 훨씬 더 한 30% 정도 증가되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대비해서 위험성이 조금 더 높은 게 아니냐라는 좀 걱정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었던 연구 결과가 되겠고요. 또 이전에 아스피린을 1차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연구들에서 아스피린 자체가 이런 위장관계 암을 좀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15,000명 정도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이 연구에서는 아스피린 사용하는 게 이런 암 발생률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뭐 이전에 나왔던 그런 부가적인 이 좋은 효과들이 이 연구들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최근 들어서는 이런 아스피린 자체가 허혈성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위험군, 당뇨라든지 고령의 환자들에서 단순히 그냥 1차 예방 목적으로 투여하는 것은 권고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 그래서 최근에 아스피린은 2차 예방 목적으로만 저희가 대부분 환자들에서 처방을 하고 있고요. 말하자면 기존에 뇌경색을 앓았거나 심장에 질환이 있거나 이런 동맥경화성 혈관 질환들이 있었던 환자들에서 2차 예방 목적으로는 분명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피린이 엔세이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피린을 사용하게 되면 왜 위장관 출혈이 생기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볼 거고요. 실제 이 아스피린을 투여하게 되면 많게는 한 40% 정도 환자들이 내시경을 해보면 장내에 이런 궤양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데이터를 보면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환자들에서 1년에 많게는 한 16,500명 정도가 이 아스피린 때문에 생기는 출혈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는 보고도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환자죠. 그래서 아스피린 자체가 이렇게 좀 블리딩 출혈, 위장관 출혈이나 뇌 출혈 같은 위험성은 분명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약이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그 기전이 어떻게 되냐 보시면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벽에서 위점막이 있고 점막 위에 이제 그 점막을 보호하는 뮤코잘이라는 층이 있습니다. 근데 아스피린을 오래 사용하게 되면 이 뮤코잘 층이 손상을 입게 돼서 이 점막이 그냥 위산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위산에 노출이 되게 되면 점막에 손상을 입으면서 궤양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궤양 때문에 그쪽에 있는 혈관이 망가지게 되면 위 출혈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기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환자들에서 기존에 아스피린을 처방을 했거나 아니면 위장관 출혈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궤양이 있었던 환자들에서 아스피린 사용에 따른 위장관 출혈의 위험성을 보았을 때 이 가장 위장관 출혈의 위험성이 높은 군은 고령, 나이가 많으면서 기존에 이 위장관 출혈, 궤양에 의해서 위장관 출혈이 있었던 환자들에서 가장 그 위장관 출혈의 위험성이 높은 거고요. 그래서 나이가 증가할수록 이런 아스피린 사용에 따른 위장관 출혈의 위험성은 높아지고 기존에 궤양이 있었거나 위장관 출혈이 있었던 것도 다시 아스피린을 사용하게 되면 위장관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인자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환자들에서 어떠한 인자들이 다시 위장관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인자냐를 이렇게 5가지로 보았습니다. 기존에 위장관 출혈을 겪었던 기왕력이 있는 사람, 궤양이 있었던 사람, 어떠한 용량이든지 아스피린을 복용했던 사람, 나이트로바스 다일레이터를 썼던 사람들, 그다음에 안티시크리트리 메디케이션을 했던 사람들을 봤을 때 요거는 이제 오히려 그 궤양을 억제시켜주는 약제들이죠. 보시면은 가장 위험성이 높은 것은 어떠한 용량이든지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한 3배 정도 증가되는, 이전에 위장관 출혈이 있었던 경우가 한 3.7배, 궤양이 있는 경우는 1.8배 정도 아스피린을 복용하게 되면 다시 위장관 출혈이 발생하는 위험성이 높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끊는 경우에도 아스피린을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고
한 달, 두 달 전에 끊은 경우에도 그거에 따른 위장관 출혈의 위험성이 있을 것이냐를 또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성이 높은 거는 지금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경우가 한 2배 정도 위장관 출혈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한 달에서 한 6달 사이에 아스피린을 끊은 경우에도 한 1.5배 정도 위장관 출혈의 위험성이 높다. 6개월 이전에 사용했던 경우에는 1.1배. 그러니까 아스피린을 오래 한 달 이전에 끊었다 하더라도 궤양 자체의 흔적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장관 출혈의 위험 인자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Alive 트라이얼, 모더레이트, 중증도의 이런 CV 위험성을 가진 환자들에서 아스피린의 1차 예방 그 효과를 보았던 연구에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경우에 유의하게 이런 소화기 계통의 출혈이 증가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라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요약해보면 아스피린 자체는 역시 1차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위장관 출혈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미 입증이 되고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과연 그럼 최근 우리가 임상에서는 굉장히 저용량 아스피린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75ml에서 100ml 정도의 아스피린을 사용하는데 그러한 용량에 따른 이 아스피린의 효과나 부작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또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대조군 연구에서 궤양이 있었던 환자들에서 아스피린의 용량이 어떤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면 아스피린 75ml, 150ml, 300ml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0ml를 사용했던 환자들에서는 이런 궤양이 발생할 게 3.9배 정도 증가했고 150ml는 3.2배, 75ml는 2.3배 이렇게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궤양 발생률이 좀 더 증가되는 트렌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거는 이 저용량 아스피린을 사용하더라도 궤양의 발생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는 흥미로운 결과고요. 그래서 이 도즈가 증가함에 따라서 리커런트하게 스트로크가 생기는 거, 그러니까 뇌경색이 재발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봤는데 확실히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뇌경색이 발생하는 재발 기간을 좀 늦추는 건 사실이지만 이 저용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뇌경색이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결과를 역으로 말해주는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저용량의 아스피린 자체가 뇌경색의 재발을 낮추는데 조금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역으로 말해주는 도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도즈에 따라서 과연 이런 허혈성 심질환, 혈관성 이벤트를 얼마나 예방하는지를 본 슬라이드입니다. 보시면 세 군으로 이렇게 나눴고요. 아스피린 용량이 100ml 이하, 100에서 200ml, 200ml 이상을 사용했던 세 군에서 아스피린만 단독으로 사용한 군, 그 다음에 아스피린하고 클로피도그렐이라는 다른 항혈소판제 두 가지를 같이 사용했던 군에서 이런 이스케믹 이벤트 발생률을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 아스피린 도주가 올라가더라도 이런 이스케믹 이벤트를 예방하는 효과는 양군 간에 이 크게 리니어하게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즈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스케믹 이벤트를 예방하는 데 아스피린 자체가 크게 효과는 없고 이런 듀얼 안티플레이틀릿, 아스피린하고 클로피도그렐을 같이 사용하는 것 대비해서 유의하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이 출혈 경향 측면에서는 용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출혈의 인시던스, 발생률이 증가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아스피린 도즈가 아무리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스케믹 이벤트를 예방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고 그와 반면에 용량이 증가되면
오히려 출혈은 좀 증가되는 트렌드를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연구는 UKTIA 아스피린 트라이얼이라 그래서 TIA가 있었던,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뇌경색을 앓았던 환자들에서 아스피린 300mg하고 1200mg를 사용해서 이런 이벤트의 재발률을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면 코로너리 이벤트,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에서만 약간 이벤트를 낮추는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그 이외의 이벤트들, 뇌경색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허혈성 심질환, 그 다음에 베스큘라 이벤트, 이런 혈관 질환에 따른 사망률이나 혈관과 관련 없는 사망률 등에서 이 아주 고용량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런 발생률을 낮추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면서 고용량 아스피린 자체가 역시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세컨더리 프리벤션에서 크게 로도즈 대비해서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와 반해서 이렇게 하이도즈, 로도즈 대비해서 하이도즈를 사용하게 되게 되면 블리딩 이벤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증가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어서 앞에서 여러 연구에서 보여준 결과와 마찬가지로 아스피린 자체는 도즈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블리딩의 이벤트는 조금씩 늘어나는 트렌드를 보여준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 아스피린 사용에 따른 이런 위장관 출혈의 위험도를 여러 메타 연구를 통해서 보았을 때 아스피린 100mg를 낮추면 한 1.5% 정도 지하의 헤모리지를 감소하는 트렌드를 보여주었지만 통계적으로 크게 유의성은 발견하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아스피린 자체가 도즈 디펜던트하게 블리딩을 증가시키지만 로도즈에서도 어느 정도의 블리딩 리스크는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또 아스피린 자체는 체중에 따라서 그 효과나 블리딩의 위험성, 출혈의 위험성이 좀 다소 다릅니다. 그래서 환자의 몸무게에 따라서 아스피린 용량에 따른 그 출혈의 위험성을 보았을 때 실제적으로 이스케믹 이벤트를 예방하는 효과를 보았을 때 70kg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저용량 아스피린을 사용했을 때 한 70kg까지는 이런 베스큘라 이벤트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70kg 이상들 환자에서는 베스큘라 이벤트를 예방하는 효과가 미미한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70kg 이상의 환자들에서는 하이도즈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렇게 베스큘라 이벤트를 예방하는 트렌드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몸무게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 용량이 조금 다르고 70kg 이상의 환자들에서는 우리가 임상에서 사용하는 로도즈 아스피린 자체가 이런 베스큘라 이벤트를 예방하는 데는 다소 조금 부족함이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연 이렇게 최근에 이제 클로피도그렐이 개발이 돼서 그래도 좀 시간이 많이 됐죠. 10년, 15년 정도 됐는데 이 약제들이 아스피린하고 병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질환에서는 아스피린을 대체해서 처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피도그렐 자체가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아스피린 대비해서 유효성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항혈소판제, 항응고제가 개발된 연역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순서로 개발이 됐고요. 가장 최근에는 이런 티카그렐러나 프라슈그렐 같은 새로운 안티플레이틀릿 에이전트도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혈소판입니다. 그래서 항혈소판제는 혈소판의 작용을 억제하면서 혈액 내에서 혈전이 생기는 걸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아스피린은 콕스 이니비터라고 스롬복세인 A2의 합성을 억제하면서 이 항혈소판 작용을 억제하는 기전이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클로피도그렐은 요 혈소판 표면에 있는 ADP 리셉터에 바인딩을 해서 그 플레이틀릿 펑션을 억제하는 항혈소판 작용을 하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DP 리셉터에 작용하는 약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비가역적으로 ADP 리셉터에 우리가 반응하는 약들도 있고 가역적으로 여기에 붙는 약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비가역적으로 ADP 리셉터에 작용하는 게 클로피도그렐, 프라슈그렐이 되겠고요. 가역적으로 이 ADP 리셉터에 작용하는 게 티카그렐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 ACC/AEH 가이드라인, 미국 이제 그 심장학회 가이드라인입니다. 거기에서는 2차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인데피니트하게 사용하라.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계속 사용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에 카프리 트라이얼이라 등 여러 연구들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을 이런 2차 예방 목적에서 사용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유효하고 안전한지를 보는 여러 연구들에서 아스피린 대비해서 클로피도그렐이 좀 더 우월한 결과를 보여준다라는 연구들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뒤에서 조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클로피도그렐은 아스피린 대비해서 이런 위장관 출혈 측면에서 안전할 것이냐? 그래서 몇 가지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65세 이상, 65세 이하인 환자들에서 궤양에서 출혈이 있었던 환자들이 과연 어떤 약제를 썼는지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가장 위험성이 높았던 건 아스피린하고 클로피도그렐을 두 가지 같이 사용했을 때 나이가 많건 적건 그 위험성이 가장 높았고요. 보시면 한 65세 이상에서는 23% 정도 환자들이 아스피린하고 클로피도그렐을 같이 사용을 했었고 아스피린 단독을 사용했던 환자들이 20% 정도 됐습니다. 재밌는 거는 클로피도그렐만 사용한 환자들에서는 65세 이하에서 한 명만, 그래서 클로피도그렐 단독 처방 자체는 펩틱 얼서를, 그러니까 그 위궤양에 의한 출혈을 증가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위장관 출혈이 있었던 환자들에서 우리가 저용량 아스피린하고 클로피도그렐을 사용했을 때 이런 출혈 위험성이 얼마나 증가되는지를 보았을 때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한 4배 정도, 4.0, 그다음에 클로피도그렐 같은 2.3. 그래서 이 클로피도그렐이 아스피린 대비해서 이 위장관 출혈의 위험성은 반 이하 정도로 낮출 수 있는 약제다.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클로피도그렐이 어떤 임상 연구 결과에서 아스피린 대비해서 유효성을 입증했는지를 몇 가지 연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카프리 트라이얼을 먼저 보시겠고요. 이런 허혈성 뇌졸중, 심근경색, 그 다음에 동맥경화성 말초혈관 질환을 가졌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총 한 2만 명 정도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2차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 325ml를 하루에 드셨던 군, 그 다음에 클로피도그렐 75ml를 드셨던 군을 팔로우업을 해서 다시 이런 이벤트들이 생기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총 한 9,000명 정도 환자들이 랜덤이 돼서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한 3년 정도 결과를 봤더니 클로피도그렐을 사용한 군에서 아스피린 사용한 군 대비해서 한 8.7% 정도 이렇게 혈관에 의한 사망이라든지 심근경색, 그 다음에 뇌졸중의 위험을 낮춘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000명당 클로피도그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 군 대비해서 한 24명 정도가 이 클로피도그렐을 사용하면서 이런 이벤트를 예방할 수 있는 거고요.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9명, 한 6명, 5명 정도 더 클로피도그렐을 사용하는 경우 이런 베스큘라 이벤트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고위험군들을 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들에서 아스피린하고 클로피도그렐을 각각 사용하는 경우에 이러한 혈관성 질환의 재발률을 얼마나 낮추는지를 봤는데, 고위험군에서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클로피도그렐을 사용하는 경우에 토탈 카프리 파퓰레이션 하이리스크 환자들에서 7.9%로 오히려 좀 더 증가되는 경향을 보여주었고요. 이런 관상동맥 우회수를 받거나 이전에 멀티플하게 뭔가 그 혈관 질환이 있었던 환자들, 리스크가 높은 환자들에서 오히려 이런 혈관성 이벤트의 발생 확률을 훨씬 더 유의하게 아스피린 대비해서 낮출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고위험군에서 오히려 조금 더 아스피린 대비해서 효과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아스피린 대비해서 클로피도그렐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런 위장관계 출혈이라든지 아니면 입원 당시에 위장관 출혈 관련된 이벤트를 유의하게 낮추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출혈의 위험성은 아스피린 대비해서 굉장히 반 이하에서로 낮은 그냥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위궤양 발생률을 보시면은 아스피린 사용하는 경우에는 1.15%, 클로피도그렐을 사용하는 경우에 0.68% 정도 됐습니다. 이거에 의한 출혈도 역시 마찬가지로 클로피도그렐을 사용하는 경우 아스피린 대비해서 한 그 반 정도 가까이 그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효과 측면에서는 조금 우월하고 안전성 측면에서 조금 더 좋은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또 뇌졸중 환자들에서 굉장히 많이 이 클로피도그렐을 최근에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만 데이터고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3,800명 환자들에서 클로피도그렐을 사용한 군, 아스피린을 사용한 군 해서 다시 뇌졸중이 생기는 이벤트율을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7년 정도 팔로우업을 했을 때 클로피도그렐을 사용한 군이 한 50% 정도 다시 이벤트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다. 아스피린 대비해서 유의하게 효과적이다라는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과연 모든 환자군에서 효과적일 거냐, 이것을 서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거나 남자건 여자거나 혈압, 당뇨, 아니면 심근경색이 있거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모든 군에서 클로피도그렐을 사용하는 것이 아스피린 대비해서 우월한 효과를 보였다라는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뇌경색을 앓았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레지스트리 데이터고, 여기에서는 100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 군으로 나눠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스피린을 계속 2차 예방 목적으로 사용했던 군, 두 번째는 아스피린을 다른 항혈소 판제로 바꿨던 군, 세 번째는 아스피린에 다른 항혈소 판제를 같이 병합해서 사용했던 군, 이렇게 세 군이 나눠서 과연 이벤트가 재발되는 레이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발생하거나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거, 아니면 혈관성 질환에 의해서 사망하는 거, 이 발생률이 어떤지를 봤고요. 실제 그 세 군이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지 보면 아스피린 단독을 사용했던 곳은 군은 200명이었고요. 아스피린 100% 사용을 하였고, 그 다음에 다른 항혈소 판제로 바꾼 경우에는 80% 환자들이 아스피린에서 클로피도그렐로 변경을 했고요. 나머지 환자들에서 한 10% 정도 환자가 실로스타졸을 사용했고, 그 나머지 환자들이 또 다른 항혈소 판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약제를 사용한 군에서는 아스피린하고 클로피도그렐을 콤비네이션 했던 군이 거의 한 90% 정도 됐고, 아스피린하고 실로스타졸을 콤비네이션 했던 군이 한 1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군을 나눠서 1년 팔로우업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1년 후에 이런 심근경색, 뇌졸중, 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보았을 때 아스피린을 그냥 쭉 사용했던 군이 이런 사망률이나 이벤트 레이트가 가장 높았고요. 약제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다른 약제를 추가하는 군은 아스피린 단독으로 사용했던 군 대비해서
이런 세 가지 컴포짓 엔드포인트가 훨씬 더 유의하게 높은, 그러니까 이거 안전성 측면에서 서바이벌이 더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뇌경색도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사용했던 군에서 가장 안 좋고 컨비네이션 젠 했던 군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에서는 어떤지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는 우리가 항혈소 판재, 항혈소 판재 말고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환자들에서 심장 시술을 받게 되면 항혈소 판재를 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환자들에서 항혈소 판재를 같이 병합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혈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환자들에서 약을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될 거냐라는 것이 2000년, 2010년 초반 그때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오스트 트라이얼입니다. 여기서는 안티코아귤런트, 항응고제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들에서 심장 시술을 한 후에 항응고제에 클로피도그렐만 추가를 한 군하고 클로피도그렐하고 아스피린을 추가한, 여기는 세 가지를 약을 먹은 거고 여기는 두 가지를 드신 거죠. 그래서 이 환자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혈의 경향이 어떤지 이런 이벤트의 발생률이 어떤지를 봤을 때 세 가지를 사용하게 되면 출혈은 훨씬 더 증가하고 이벤트도 줄이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냥 클로피도그렐만 추가하는 경우 블리딩 측면에서도 훨씬 더 안정성이 있고 이런 사망률이나 심근경색, 뇌졸중의 발생률도 조금 낮출 수 있는 트렌드를 보여주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액티브 A 스터디라 그래서 우리가 심방세동 환자들에서 항응고제 치료가 기본 치료가 되는데요. 그 환자의 위험 인자에 따라서 우리가 항응고제를 처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응고제를 모든 환자에서 처방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가 굉장히 블리딩 리스크가 높은 경우에는 항응고제를 치료하지 못하는데 그러한 경우에 항혈소 판재를 대체해서 치료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에 대해서 2009년도에 발표됐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됐던 논문이고요. 그래서 항응고제 치료를 못하는 환자들에서 그 항응고제 대신해서 아스피린만 단독으로 사용한 군, 아스피린에 클로피도그렐을 병합해서 사용한 군을 4년 정도 팔로우업 했더니 결과적으로 이런 스롬보틱 이벤트를 컨비네이션에서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 한 11% 정도 낮추는 경향을 보였고 뇌졸중 발생률은 한 28% 정도 낮추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은 보통 스텐트를 삽입하게 되면 1년 동안 아스피린하고 다른 항혈소 판재, 보통 클로피도그렐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용하고 1년 후에는 저희가 보통 한 가지 항혈소 판재를 유지를 하는데요. 과연 그럼 아스피린이 좋을지 클로피도그렐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증을 갖고 삼성병원에서 한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 분석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3,000명 환자 중에서 1년 후에 아스피린만 단독으로 사용했던 군이 한 2,400명, 클로피도그렐만 사용했던 군이 한 700명 정도 됐었고요. 한번 베이스라인을 보시면은 클로피도그렐을 사용했던 군이 조금 더 나이가 많았고요.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라든지 만성 신부전, 이전에 뇌경색을 앓았던 히스토리가 좀 더 많은 인시던스를 보이는 고위험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클로피도그렐을 사용했던 군이 이벤트 발생률이 아스피린을 사용했던 군 대비해서 한 40% 정도 감소시키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최근 가이드라인에서는 1년 이후에 아스피린 대비해서 클로피도그렐 사용하는 거, 코로너리 스텐트를 삽입했던 환자들에서 아스피린 대비해서 클로피도그렐을 사용하는 것을 동등하거나 우월한 정도의
그 에비던스를 가지고 리커멘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랜덤 트라이얼이 아직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랜덤 트라이얼을 통해서 과연 1년 후에 아스피린만 쓰는 게 좋을지 클로피도그렐을 쓰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 이그잼 트라이얼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과가 나오면 아마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을 해보면 아스피린은 전통적으로 이런 허혈성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1차, 2차 예방 목적으로 사용을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몸 내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그 기전을 가지고 1차, 2차 예방 목적으로 사용을 하여 왔지만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최근에는 아스피린의 1차 예방의 효과가 다소 미미하다라는 결과가 도출이 되고 오히려 1차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혈성 혈관 질환은 예방하지 못하지만 출혈의 위험만 좀 더 조정한다라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최근 가이드라인에서는 1차 예방 목적의 아스피린 사용을 굉장히 제한적 사용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요. 2차 예방 목적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지만 최근 개발된 여러 다른 항혈소판제, 그 중에 이런 대표적으로 클로피도그렐 대비해서 아스피린 자체가 2차 예방 목적의 사용에서도 조금 더 안전성 측면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요. 클로피도그렐은 아스피린 대비해서 2차 예방 목적의 사용에 있어서 이런 출혈의 위험성은 좀 더 줄이면서 허혈성 혈관 질환의 발생률은 조금 낮추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 저희가 최근에는 물론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환자들이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많이 있지만 그런 환자들 중에서 이런 여러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많은 환자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새로운 항혈소판제인 클로피도그렐로 약이 변경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